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금요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은책입니다. 이 세상이 정말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정치 기사도 점점 흥미번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요 며칠 동안 여권은 조국이, 그리고 야권은 이준석이 화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대선 레이스도 아직은 흥미본입니다. 민주당은 친문이 아닌 이재명이 어쨌든 지지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분히 노이즈 마케팅이 효과를 본다고 할까요? 그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이니 기본금융, 기본주택이니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해지겠습니다. 반대편에서 보면 내지르고 본다고 느끼겠지만 서구의 진보 정당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정책들을 당당하게 내놓는 것은 철저한 계산 아래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좌경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대중의 불만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재명 지사는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이 부자들만 희생하라고 할 수 없다, 기업의 자유를 줘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냅니다. 그건 반대편을 달래는 제스처입니다. 그 반대편은 지금 당권 경쟁으로 정신이 없습니다. 사실 당권이란 건 곧 시작될 대선 후보 경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권력입니다. 그런데도 느닷없는 이준석 돌풍으로 컨벤션 효과를 단단히 보고 있습니다. 참, 이 이준석 씨가 썼다기보다 대담집을 읽었는데, 글쎄요, 그 정도였습니까? 만약 언론이 부추기는 대로 이준석이 당선된다면 나경원, 주호영 두 사람은 전혀 상상하지도 않았던 곳에서 사지에 빠진 형국이 될 것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이 그들이 편이라면 편이 되겠죠. 후보들 토론을 지켜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저렇게 해서 대중의 지지를 얻겠는가? 지금 분노한 대중은 투사를 원하는데 그들은 신사숙녀였던 것입니다. 황야에 있는 신사숙녀, 이렇게 평가할까요? 기껏 하는 말은 내가 통합의 책임자다 라거나 이 나야말로 대선 후보를 잘 모셔올 사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모셔올 사람, 이 윤석열은 정진석, 권성동에다가 이 장제원, 윤희수까지 아군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아직 친박까지 손을 붙이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반문 진영의 대세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 신문 헤드라인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조국을 헤드라인으로 삼은 곳은 동아일보뿐이었습니다. 조국 털어내고 윤석열을 기누는 이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조국 사태를 사과한 내용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참패 후에 2달 만에, 대표 취임 1달 만에 쓴 반성문입니다. 국민과 청년들이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면서 송영길이 한 말은 충격적입니다. 이렇습니다. 품앗이 하듯 스펙 쌓기를 해주는 게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다. 우선 이게 사과인가요? 품앗이 하듯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죠. 명백히 품앗이였습니다.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의대 교수의 의학 논문에 고등학생이 제1제자가 되고 그 반대급부로 자신이 재직 중인 서울법대 인권법연구소에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 주었다면 그건 법률에 저촉되는 중대범죄입니다. 그 가짜 스펙으로 공정해야 할 입시를 방해했으니 말입니다. 청년들이 화를 내는 것은 그런데도 바로 그 내로남불의 태도 때문입니다. 죄가 안 된다는 태도 말입니다. 문 대통령부터 제도의 탓으로 돌렸죠. 다른 동일 범죄들은 그런 품앗이 가짜 스펙을 하나만 만들어도 아버지, 어머니가 다 구속되고 아이들까지 법정에 섰습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학점 편의를 제공한 교수들은 새벽에 끌려나가 구속되고 그걸 눈 감은 대학 총장도 구속됐습니다. 윤석열 특검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조국의 아들, 딸은 아직 멀쩡합니다. 조국은 자서전에서 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썼습니다. 이러니 세상이 정말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송영길 대표는 차기 대선에 대한 절박감으로 반성문이라는 걸 쓴 데 불과했습니다.
그는 조국의 책 제목, 조국의 시간에 빗대어서 이제부터 국민의 시간이라고 했지만 그 반성문에는 진정성은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가 조국에 대한 변명대에 덧붙인 말입니다. 조국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석열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윤석열 장모와 처의 범죄가 얼마나 지지분했으면 조국과 비교를 합니까? 정말 그런 겁니까? 조국은 자신의 가족이 탄압받은 듯이 말하지만 과거 SNS에서 이보다 못한 사건들에도 가차없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도 송영길 대표가 한 말의 취지는 조국이 그의 말대로 조리돌림을 당하다시피 틀렸으니 윤석열 처가 사건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엔 조국 일가는 억울하다는 뉘앙스가 숨어 있습니다. 그는 조국 회고록은 일부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에 융단 폭격을 해온 것에 대한 변론 요지서로 이해한다라고도 했습니다. 변론 요지서. 그런데 세상의 어느 변호사도 이런 조악한 거짓말로 뒤범벅이 된 변론 요지서를 쓰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피고인도 이런 철면피가 쓴 것 같은 반성문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조국의 시간을 읽지 않았지만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송영길 역시 반성문을 쓰기는커녕 오히려 조국을 변호했습니다. 송 대표야말로 변론 요지서를 쓴 것이죠. 조국 문제로 이제 더는 싸우지 말고 오히려 윤석열과 싸우자는 경문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도 강성 친문들은 반발했습니다. 당원 게시판에는 송 대표는 사퇴하고 탈당하라는 성토가 이어졌다고 하는군요. 그들이 광신에서 깨어나는 날이 과연 올까요? 재미있는 것은 조국이 페이스북에 송 대표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쓴 겁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죄를 잊고 부동산, 민생, 검찰, 언론 등 개혁 작업에 매진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는다. 죄를 밟고 전진하라. 정말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제 스스로를 개혁의 재산에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아니면 신라 화랑 관창이 된 것일까요?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 주간은 조국의 극진한 자기사랑, 나라의 독일까 약일까 이런 제목의 칼럼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죽비를 내리쳤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조국의 시간이라는 늪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조국은 그 책이 10만 부가 팔리자 자랑스럽게 그 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공식 출간 하루 만에 10만 부 판매 돌파. 그는 아직도 명성에 연연하는 소인배인 것입니까? 자, 두 경제지와 중앙일보는 이재용 사면 문제를 헤드라인으로 다루었습니다. 매일신문은 이재용 사면 건의에 문 대통령 국민들이 공감한다. 이 한국경제도 대동소이합니다. 문 대통령 이재용 사면 국민 공감 많다. 이 중앙일보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이재용 8.15 특별 사면 유력. 중앙일보는 이재용 사면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다면 미룰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도 올렸습니다. 그렇죠. 미룰 일은 아니죠. 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4대 그룹 회장단과 오찬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건의받고 지난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자신의 답변에서 긴 일부한 대답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재용 사면에 대한 기류가 바뀐 것은 모든 신문에서 크게 다루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4년 동안 수사와 재판에 끝없이 시달려왔죠.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의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정유라가 탄 말을 빌려주었다는 뇌물죄이고, 또 하나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통해 경영권을 편법으로 상속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윤석열 검찰의 작품입니다. 문정부 엄호 아래 특검과 검찰에서 밀어붙인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이 대통령이 부르는데 가지 않고 버틸 기업인이 있을까요? 당시 특검은 박근혜 이재용 독대를
하나의 범죄 현장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후원한 성마와 동계 스포츠를 뇌물로 간주하고 묵시적 청탁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론을 밀어붙였습니다. 아마 이걸 인정한 김명수 대법원 판결은 언젠가는 법학도들에게 우스개가 될 것입니다. 두고 이름에 분칠을 하게 되겠죠. 분칠 말입니다. 두 번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는 아직도 회계 전문가들이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국제적 기준을 따랐으니까요. 문 대통령은 오찬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의 앞서가는 결정이 없었다면 오늘도 없었다. 기업의 앞서가는 결정. 그걸 한 곳이 삼성 미래전략실이었죠. 미래의 먹거리로 바이오 사업을 결정했고 반도체 투자에 그룹의 운명을 그렸기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줄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미래전략실의 세 사람,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는 지금 수감되어 있고 감옥에서 모두 부모 상을 당했습니다. 참 이상한 운명 같기도 합니다. 자, 조선일보 헤드라인이 의외였습니다. 파 130%, 계란 45%, 무섭게 뛰는 물가.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작년 5월 대비 2.6%라고 통계청이 발표한 것을 헤드라인으로 삼았습니다. 신선식품과 석유 제품이 상승을 주도해서 4월 2.3%에 이어 2개월 연속 목표치 2%를 웃돌았습니다. 석유 제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3.3%가 올랐습니다. 그 결과 5월 농축수산물과 석유 제품의 물가 상승률 기여도는 1.8%포인트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2.6%의 69%가 신선식품과 석유 제품 때문에 오른 겁니다. 물가는 왜 오를까요? 넘치는 유동성에다가 경기 회복세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수출이 4년 내도록 추락해 오다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45.6% 늘며 32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데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소비자 물가를 자극한 것이죠. 문제는 물가 상승 압력,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앞당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 1765조, 금융권 부채입니다. 1765조나 되는 가계부채는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을 급격하게 줄이면서 소비 위축과 함께 남아있는 중산층을 마저 몰락시킬 것입니다. 일단 통계청은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역시 2%가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답변이 괴이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기저 효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쨌든 신문 헤드라인에 물가 문제가 등장을 하고 민생 문제가 오르면 그 정권의 민생 경제는 철저히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LH 땅 투기 사건이 터지자 이 문 대통령 지시로 지난 3월 합동조사단을 출범했죠. 그리고 조사에 나선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이틀 전 6월 2일 91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권력기관이 총동원되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지고 무려 2,800명을 수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구속 34명, 몰수 추징 908억 원. 김부겸 총리는 2일 정부 서울청사 합동브리핑에서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 사죄를 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찰도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나섰죠. 수사 대상에 오른 주요 공직자는 국회의원 16명, 그리고 자치단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 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등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16명과 고위공직자 8명은 모두 무혐의입니다. 강제수사 대상도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 1명뿐이었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부실 수사나 맹탕 수사는 아니라고 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왜 국회의원들은 강제수사를 하지 못하죠?
어떻게 그렇게 정보에 밝으면 개발 예정지 인근 땅에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들이 부모 형제나 친척들이 쪼개기 매입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용두삼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자, 한 문제만 더 짓겠습니다. 이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2차 추경을 편성해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전국민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함께 일단 돈을 풀어 민심을 얻겠다는 것이죠. 민주당은 그 지급 시점으로 7월을 예상합니다. 여름 휴가철 전에 지급해야 소비 진작 효과가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 지도부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추석 전에 지급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9월 9일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위선이 돈을 풀어서 추석 민심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액수는 1인당 30만 원 규모라고 합니다. 작년 5월 1차 재난지원금이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이었는데 비슷한 규모인 셈입니다. 이 경우 소요 예산은 무려 15조 3천억입니다. 여기에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을 더할 경우에 전체 추경 규모는 30조 원을 넘게 됩니다. 작년 3차 추경 35조 천억에 근접하는 것이죠. 30조를 들인 매표행위라고 하면 지나친 표현입니까? 문제는 효과입니다. KDI는 작년 1차 지원금 14조 원 가운데 소비 정도로 이어진 효과는 지원금이 30% 정도에 불과했다고 분석했습니다. 4조 정도가 추가로 소비가 되고 나머지는 원래 씀씀이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 소비도 대부분 명품을 샀다고 하더군요. 문 대통령 말대로 재난지원금을 받아 모처럼 고기를 먹었다는 것은 우스개했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채무는 965조 9천억으로 이미 늘어나 있죠. 다시 추경을 하면 국가채무는 1000조에 이릅니다. 올해 말에 1000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GDP의 50%를 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빚은 지금의 20대 그리고 30대가 앞으로 3, 40년 뒤에 갚아야 할 빚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택시기사 폭행과 증거인멸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그는 작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다가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니 앞자리로 넘어가면서 목을 거의 조르더군요. 문제는 그가 운전기사에게 그 폭행 상황이 담긴 영상을 지우달라면서 1000만 원을 준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단순 폭행이라면 이만한 돈을 줄 리가 만무하겠죠. 그 사건은 작년 12월 취임 직후에 2주 만에 불거졌는데 결국 그는 폭행 말고도 증거인멸의 혐의까지 지게 됐습니다. 똑 떨어지는 혐의입니다. 이러자 청와대도 더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다가 패가망신에 이르게 됐습니다. 권력이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까지 해서 살아남으려 했을까요?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